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간 첫 번째 상견례 자리로서 어떤 의제와 현안이 회담 테이블 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박원군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51일 만에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한미 정상회담을 열게 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적 또 국내외적으로 어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요. 네. 그 시기상 조기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약간 우려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의 1년 전체적인 일정이요. 그 2월 내지 3월에 결정이 돼요. 네. 그런데 그보다 2개월이 늦게 정부가 출범을 했고 예. 결과적으로 다른 일정을 빼면서 이제 그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이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실현이 됐는데 이게 그만큼 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현재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안보 환경이라든가 현실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 문제 자체에서 빨리 지금 만나가지고 좀 협의를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 그게 현안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프다.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첫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디키기, 아이스 브레이킹의 의미가 다분히 지금 이 가미된 정상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상회담 앞두고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양자 간에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도널드 트럼프 부부가 베푸는 만찬, 그 백악관에서 열리는 것에 최초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원래는 그 백악관의 만찬에 해외 정상이 처음 오는 거로 얘기가 됐었는데 25일 날 인도 모리 총리가 만찬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청와대 발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부를 초청한 첫 만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을 말라라고 판비치에 있는 본인의 리조트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아베 신조 수상도 글로 갔고 시진핑 주석도 글로 갔고 물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친밀감을 느끼기에는 적합한 장소겠죠. 근데 지금 말라라고가 굉장히 덥답니다. 덥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대통령이 하려면은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그런 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 소유의 그런 리조트의 그 해외 정상을 불러서 국가 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미국 내 비판도 있고 그래서 백악관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만찬이 잡혔고 그리고 미국에서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국 정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외교를 한다. 네. 어떻게 악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생각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약간은 좀 우스갯소리도 섞여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외교만큼 되도록이면 직설 화법을 자제하는 이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일반적인 국가들끼리 외교하다가 나 너 싫어라고 얘기 나오면 사실 이건 전쟁 직전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이런 외교에서 유일한 예외가 정상들 간의 만남이에요. 정상들 간의 만남에서 조금 더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데요. 더더구나 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 스타일이 일반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외교 활동보다는 자기 비즈니스에서 나왔던 그 성향이 그대로 나와서 쉽게 얘기하면 누가 싫고 좋고가 그냥 얼굴에 확 드러나 버리고 이게 악수하는 스타일로 드러났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메르켈 총리 만났을 때 이게 기자들이 계속 포즈 취해달라 그러는데도 결국 악수 안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 만날 때는 손등까지 쓰다듬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약간 구설수도 있었지만 또 아베 총리 만났을 때는 이 시간까지 했더라고요. 거의 19초간 꽉 쥐고 있었다 악수를. 결과적으로 그만큼 내가 누구하고 마음이 맞는다 안 맞는다가 대본의 표정에 나타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만큼 이 친소 관계의 상징처럼 돼 버렸는데요. 네. 아마 이제 그동안 이 나오는 얘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메인스트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외교라든가 이런 그 관외 업무를 하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적응해가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아마 그 좀 의례적인 표정도 짓는 쪽으로 적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예. 뭐 지금 현재 이 부부 만찬에서 나온 바와 같이 네. 미국 자체는 지금 정상회담 앞둔 미국 전체의 분위기는 굉장히 기대하고 호의가 많은 쪽이기 때문에 무난할 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또 예. 두 정상의 부인이 펼칠 내조 외교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워낙 활발하고 유쾌하고 이제 멜라니아 여사는 좀 차분한 성격이라서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렇죠. 두 분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스타일이 다르듯이 영부인 간의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서 그것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알려진 것처럼 상당히 활발한 성격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보고 많이 뭐랄까 정말 새롭다라고 느낀 게 첫 출근을 청와대에서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쫓아가서 이렇게 바지춤을 올려주는 그 모습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스스럼 없이 접근을 하는 분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얘기하신 멜라니아 같은 미국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뉴욕에 막내 아들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워싱턴 쪽으로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대선 때도 좀 구설수에 올랐죠. 뭐 발표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데 그것이 표절 그런 의혹도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왜곡의 분위기 때문에 태생이기 때문에 이 미국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또 특히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격도 물론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대중 앞에 나서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예. 그 두 영부인의 만남이 여러 가지로 또 우리한테는 적지 않은 의미와 또 여러 가지 분위기 형성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청와대도 상당히 좀 분주하기도 하고 신경을 쓰는 모습이에요. 오늘 전직 주임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기도 하는데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당연한 예. 수순이에요. 수순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특히 자기가 익숙지않은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조언을 보는 게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일을. 일단 이 역대 주미대사리라 그러면 보통 2년에서 길게는 한 2년에서 4년까지 일단 워싱턴의 현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두세 번씩 한미 정상회담 다 준비해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 맥을 짚을 줄 안다는 거죠. 지금 같은 안보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주요 의제다.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도 무게 중심을 어느 쪽에 놓고 또 어떤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미리 들어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북한 문제일 텐데요. 네. 어떻게 좀 두 나라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예상하십니까? 첫 만남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것까지 한미가 합의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네. 이제 큰 그림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인을 하고 또 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미 국제사회가 다 하고 있는 대북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이제 크게 한미 간에 동의를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기회가 되면 한미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제 그것을 어느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어느 시점에서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그 시점의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이 혹시라도 대화 재개에 응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두 부분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에서 이미 한국과 미국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면 좋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은 향후 실무회담을 통해서 같이 의논을 해나가는 그런 큰 방향의 합의 정도만이라도 이루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차두현 의원님께서 아이스 브레이킹의 성격이 강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면에서 선제 타결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건 좀 쉽지 않겠죠? 어떻게 봐야 이 될까요? 선제 타격 자체만 놓고 이게 그 주요 이슈가 되기보다는요. 북핵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렇죠. 이 논의가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 강원책 중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이게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한 3가지 기회가 있어요. 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거는 하나는 이제 이 공동 성명이고요. 두 번째 공동 기자회견 브리핑입니다. 세 번째 실제로 양자 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공식적으로 선제 타격을 고려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 자체가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에서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북한한테도 잘못하면 굉장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핵 대응 차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에서 뭐 잠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북한 핵 위협을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제 타격이라는 거 하나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워싱턴에서 나온 얘기인 거는 분명해요. 정책연구소나 전직 관료들 선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그동안 대북 정책의 원칙에 발표를 하는데 군사적으로 다루겠다. 예, 그러지는. 예, 이런 얘기를 예. 한 적은 없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공식적인 의제로 수면하에 떠올라가지고 논의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죠. 어쨌든 북한의 어떤 이딴 도발이라든가 좀 위험한 수위의 행동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크지 않다. 이 언급 자체가 또 오히려 나쁜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그래요.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예.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 내 여론도 좀 많이 악화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미 정상회담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건 분명히 미국 측의 입장에서 뭐 마크 펜스 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압박과 제재는 지속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시온 스파이서 미국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적절한 조건이 되면 김정은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더 정상회담, 그러니까 둘이 만남에서 멀리 이동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내 분위기도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북한에 대해서 응징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래도 대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제시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보상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좀 그 한미 간의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우리 문정인 특보가 뭐 연합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뭐 그 즉후에 반응이 나왔죠. 그것은 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네. 반응이 나왔고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결국 중국의 반응인데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가 생각하기에 중국이 지금 충분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했었던 미중 전략 외교 안보 대화에서도 확인이 된 것처럼 예. 중국이 그만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쌍중단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말씀드린 중국의 입장과 또 더불어서 북한이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로 예측되는 게 바로 이제 사드 배치 문제인데요. 네. 일단 청와대에서 내놓은 의제 중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사드 배치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뭐 사드가 애초 한미 합의보다 빨리 배치됐던 내용을 언급했고 네네.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는 또 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 표시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상원 의원들이 사드 완전 배치 해법 좀 모색해라 촉구했기 네네. 때문에 이 부분에 상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이 문제는 충분히 차가운 감자로 넘어갈 수 있는데도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된 케이스예요. 네. 사실은 메시지 관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게 그 번복에 기존 합의에 있는 번복이나 철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국내적인 절차 한국이 밟아야 되는 거, 그거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일단 납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몇 번 물론 외신에서 물어보는 과정,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과정에서 진실 공방 비슷하게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쪽으로든 양자가 초기에 그 사드 배치하기로 한 원칙 자체,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1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합의됐단 말이에요. 시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이 가능한 문제들이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측이 뭐 마치 지금 의견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선은 아마 이런 형태의 공동성명이 이런 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의 국내적 절차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가능한 한
국내적 절차 내에서 그 이 조속한 사드 배치를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간다. 뭐 이런 정도가 양측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는 가장 베스트의 회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이 정보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네. 이 문제는 그리고 설사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요. 정상회담에서 사실 정상회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친분을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네. 일반 관료선에서 쉽게 결단할 수 없는 문제를 양 정상이 타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떤 쪽으로든 이번에 한번 교통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러네요.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양자 관계 또 동맹 관계가 굳건해지고 신뢰가 제대로 굳어지려면은요.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이 관리를 잘하느냐. 조율할 수 있느냐. 이것도 그렇죠. 동맹의 그 결속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 잣대예요. 네. 실제로 보니까 그동안 동맹 관계라고 했으나 약간 종속적인 관계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떤 온전한 동맹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관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당연하게 그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특히 한국의 현재 공력상 뭐 네. 우리가 특별히 그럴 일은 없죠. 근데 한 가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어떤 대통령이랑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대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이런 기계를 살린다든지 국가의 자존심을 살린다든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적 맞춤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유연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죠. 아까 악수 얘기를 했는데 뭐 만약 악수를 세게 잡는다 하더라도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또 이렇게 그렇게 잡을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뭐 불예측하게 나오고 강경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원칙 좀 잔잔하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드 문제는 우리 차 박사님 의견에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좀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치는 미국 측이랑 한국 측이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올 늦어도 7월, 8월까지는 이제 배치를 하겠다라고 한미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환경 영향 평가가 들어가면은 올해 안으로는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사실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좀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셰넌 차관이 지난번에 왔을 때도 시적절할 때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배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갔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늦어진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배치 철회가 아니다라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는 해야겠죠.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틀림없이 미국 기자들이나 한국 기자도 질문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발언의 가능성도 있죠. 사드 문제의 비용 문제를. 네. 이제 그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잘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건요. 예. 이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 논의가 진행될 필요는 없어요. 음. 비용 문제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 적다고 봅니다. 네. 혹시 얘기를 하더라도 오케이 얘기해보자. 그럼 우리도 그만큼 우리가 또 평소에 얘기하고 싶었던 걸 얘기하겠다는 자세로 하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에서 가장 지금 미국이 의구심을 가진 건 실질적으로 송주에 갔다가 실전 배치가 언제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핵심은 이미 한반도에 그 사드 발사대들이 다 들어와 있는 이 현상 자체도 언젠가는 환경영향평가나 국회에서의 설명 과정에서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입장을 정리를 해주면 다시 말해 이 현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네. 다만 국내적인 절차 설득을 해나가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 취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면 제가 보기엔 이게 크게 갈등될 문제는 아니라고 이런저런 봐요. 고려사항이 있겠으나 사드 배치를 물릴 일은 없다는 어떤 그런 기조의 그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군사적인 배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꾸 이게 실적으로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가지는 의구심은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또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번복이 될까 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인 것 네네. 같은데 미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그래요. 앞당겨달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했던 사인을 18명 그 상원의 그 공화민주 양 의원들이 다 했는데 뭐 테드 크루즈 같은 지난 대선에 나왔던 그렇죠. 사람들이 네.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거기서 어쨌든 간에 이 사드의 온전한 배치를 막는 그런 어떤 절차를 빨리 없애달라. 그 얘기는 빨리 제때에 좀 배치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성명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 문제를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가 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이제 중국의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차 박사님보다 조금 더 우려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이 한국의 배치 제일 중요한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뭐 배치 철회는 절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좀 한미가 언제 그러면 도대체 배치를 할 것이냐 그런 좀 이정표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환경평가가 정말 1년이 걸린다 하면 솔직히 1년이 걸린다 얘기해서 내년 초까지 배치를 하고 그때까지는 뭐 사실은 야전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미 간에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사드 철회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는 사드가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한번 만약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좀 복잡해지고 얘기가 민감해진다면 그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서 이번에 좀 합의를 한 후에 그것을 필요하면은 뭐 중국에 좀 전달할 필요가 있죠. 이게 어쨌든 간에 중국이 지금 한국에 대한 사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뭐 당분간 그렇게 뭐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분명히 이제 한중 정상회담들도 있을 텐데요. 네. 네. 정상회담에서 가장 악수 중에 하나가 한 정상하고 나눈 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다른 정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굉장히 큰 파급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드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고 거기서 우리 입장을 가지고 나가야죠. 아, 근데 여기서 했던 네.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게 상당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지금 이런 입장은 사실 정상회담에서 보일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배치 시기나 이런 원칙만 일단 합의가 되면요. 배치 시기는 정상회담에서 모든 걸 끝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시간도 굉장히 제약돼 있고 이슈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배치를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충분한 국내적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걸 양측이 인정해 주는 거면 그래서 베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나머지는 장관 간의 회담도 있고요. 충분한 기회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고요. 지금까지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